주식 투자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 워렌 버핏이 따라하기만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극찬한 책,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책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지루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투자의 지혜들은 우리의 투자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워렌 버핏 스스로 나의 투자의 85%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한 저자의 생각이 촘촘하게 쓰여있는 현명한 투자자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살리면서 요약하려 노력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시작부터 나오는 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라.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전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이다. 라고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에서 나오듯이 현명한 투자가 있듯이 현명한 투기가 있고 멍청한 투기 방법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투기의 종류에는 1. 투자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투기. 2.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데도 소일거리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벌이는 투기. 3.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을 동원하는 투기.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전문가의 신용거래는 투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기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는 사람도 투기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벤자민 그레이엄은 지금 2023년의 상황을 보고 글을 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기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 우리나라 해외 주식 제일 많이 매수한 기업이 테슬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최근 들어서도 신규 상장주가 따상을 하면서 아주 뜨겁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쿡쿡 찔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끄지는 마십시오.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얻는 대신에 우리를 지켜보면서 글을 쓴 듯한 저자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만약 운을 시험하고 싶다면 투기용 계좌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벤자민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소액으로 투기를 해보고 투기의 위험함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투자자 중에서도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방어적 투자자는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골칫거리를 피하려는 사람으로 우리 대부분은 방어적 투자자에 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50대 50 전략, 우량 채권 50, 우량 주식 50을 가져가는 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우량 채권의 비중을 최소 25에서 75%까지 운용하고 주식도 그에 맞춰서 25에서 75%까지 운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 방어적 투자자의 비중을 맞춰서 투자를 기계적으로 진행하면 우리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돈을 잃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은 서로 반비례하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계적. 벤자민 그레이엄의 이 비중을 기계적으로 운용한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채권이 비싸지면 채권을 팔아 주식을 사고 상대적으로 주식이 비싸지면 주식을 팔아 채권을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것은 반대로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여 채권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 채권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채권을 팔아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이죠. 이런 기계적 운용은 원금을 지켜내면서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을 받고 후에 강세장이 왔을 때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벤자민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이런 방어적 투자자로서의 태도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방어적 투자자로는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만 혹시 채권이나 방어적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에서는 이런 방어적 투자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채권들 중에서도 어떤 채권들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 조건들을 기준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 채권과 이자율이 높은 채권 중에서 선택할 기준을 주고 우리가 어떤 조건의 우량 채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비우량 채권보다 이자율이 낮은 비과세 채권을 이 책에서는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채권 이자 지급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채권을 잘 선택하면 비우량 등급의 기업이 혹시 모를 위기에 처했을 때 닥칠 위험을 피하면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의 이자율, 우량 등급의 채권과 비우량 등급 채권의 1%의 이자율 때문에 아예 이자 지급을 멈춰버릴 가능성이 있는 채권은 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채조차도 이자 지급을 멈춰버리는 모라토리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벤자민은
외국채보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자국채를 추천해줍니다. 물론 벤자민과 반대되게 위험한 채권을 매수하여 큰 돈을 번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통화를 공격하여 큰 돈을 번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들도 있죠. 그러나 벤자민은 그런 특수한 상황보다는 안정적으로 우리의 원금을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벤자민의 방법을 따라한다면 한순간에 큰 돈을 버는 모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부자, 경제적 풍요의 상태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방어적 투자자의 길에 만족할 수 없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공격적 투자자에 대한 벤자민의 설명과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방어적 투자자보다 좋은 실적을 바라기에 여러분처럼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과 열정을 쏟아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고 재능과 열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주식 매매를 해야 공격적 투자자가 재능과 열정을 보상받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벤자민은 4가지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주가 지수가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 그러나 첫 번째 상황인 지수가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부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벤자민의 이야기를 바로 해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신중하게 선정한 성장주 매수. 세 번째, 다양한 염가 종목 매수. 네 번째, 특수 상황 종목 매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수가 낮을 때 매수해서 높을 때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벤자민의 결론은 이 지수를 맞추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뭐야, 결국 모른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수의 높은 고점은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 역사적 고점 기록. 두 번째, 높은 PER.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네 번째, 신용거래 투기 증가. 다섯 번째, 부실기업의 신주 공모 성행을 이야기해 줍니다. 역사적 고점 기록, 높은 PER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 번째,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과 네 번째, 신용거래 투기 증가, 다섯 번째, 부실기업의 신주 공모 성행은 우리가 경험해본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럴지도?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마지막 상승장이었다고 생각되는 2020년 말부터 2021년에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낮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당시 시가총액 2위였던 SK하이닉스로 들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승계에서 나오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특별 배당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의 2020년도 실시한 배당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다른 연도에 1% 이상을 꾸준히 해오던 배당을 해당 연도에는 전년도보다 배당률을 17%를 올렸으나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1%도 안 되는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변한 것이죠. 또한 신용거래의 자금도 역대급 수준이었던 25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시장이 나름 반등을 해주고 있음에도 16조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신용잔고의 60% 가까이 증가해야 고점의 신용잔고 수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부실기업의 신주 공모 성행은 정말 당시 공모주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IPO를 진행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좋은 가격에 상장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IPO한 기업들 대부분이 그 당시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주 낮은 가격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벤자민은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 공모주가 성행하는 이유는 젊은 창업자들이 좋은 가격에 자신의 회사 지분을 팔아 돈을 벌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회사를 만든 창업자들이 자신의 회사 지분을 팔아 엑시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창업자들의 심리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가 가치보다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엑시트를 빠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그런 비싼 가격에 창업자들의 지분을 사주면 손해를 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5개의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특성들, 역사적 고점 기록, 높은 PER, 채권 수익률보다 낮은 배당 수익률, 신용거래 투기 증가, 부실기업의 신주 공모 성행을 기억하시면 후에 찾아올 약세장을 알아차리시고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벤자민은 이것만으로는 강세장의 끝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저런 특성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탐욕이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뉴턴의 명언 중에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으나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강세장의 지속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벤자민은 지수의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 파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러한 벤자민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투자자의 마음으로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자민은 앞에서 투기자는 1년 뒤에 주식이 오를 것을 알면 그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종목을 찾으러 간다고 하였고, 투자자는 1년쯤은 거뜬히 기다려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광기의 강세장에 맞닥뜨렸을 때 상승만을 외치는 대중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조절하고 투자자의 마음으로 1년, 2년을 기다린다면 분명 우리에게 기회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저번 강세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에게 나이가 들어서 감이 떨어졌다, 왜 현금을 저렇게 많이 들고 투자를 안 하냐 등의 되지도 않는 비웃음을 날렸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 벤자민의 가르침을 받았던 워렌 버핏이 옳았고 제가 포함된 대중들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죠. 그만큼 이 벤자민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은 발행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설명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신중하게 성장주 매수입니다. 왜 벤자민은 신중하게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장주 투자에는 두 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 실적이 좋아서 전망이 밝은 주식은 주가도 그만큼 높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면 밝은 전망에 대해 이미 가격을 모두 지불한 셈이므로 투자자의 예측이 적중해도 수익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 둘째, 투자자의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 높은 성장률은 영원히 유지될 수가 없다. 장기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기업은 이미 규모가 거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성장률이 둔화하고 흔히 하락세로 돌아선다. 지금까지 시대를 바꿀 듯한 모습을 한 수많은 성장주들이 세상에 나왔었지만 지금 결국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빅테크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라는 기업들도 언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하락세로 돌아설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덩치가 거대해지며 자본이 풍부해져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빅테크가 아닌 소형 성장주들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매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벤자민은 한 기업에 투자를 지속하여서 대박이 난 사람들은 그 기업과 연관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메타의 저커버그 등 한 기업의 지분을 계속 쥐고 있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즉, 그 기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시장이 변동성을 일으킬 때 결국 좋은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도를 진행하면서 결국 대박을 터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벤자민은 이러한 성장주 투자도 딱히 추천을 안 하지만 꼭 하겠다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위의 두 가지 특성, 성장주를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면 안 되고 성장주의 성장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안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염가 종목 매수입니다. 이 염가 종목이란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보다 내재 가치가 50% 이상 높아야 진정한 염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중고 지갑을 10,000원에 샀는데 그 지갑 안에 10,000원 이상의 돈이 들어있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런 종목을 찾으려면 필수적으로 재무제표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서 해당 기업이 가진 유동자산과 부채를 비교해 보아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자산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벤자민은 해당 종목수를 두 가지의 경우로 확 줄여줍니다. 첫 번째, 실망스러운 실적. 두 번째, 장기 소외. 최근 실적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시장으로부터 장기 소외가 된 종목 중에서 재무제표를 뒤져서 염가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적 쇼크가 난 튼실한 기업들 중에서 업종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지루한 종목을 주로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00원짜리 지갑을 샀을 때 5,000원, 3,000원은 들어있는 종목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그런 기업을 사서 기다리면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소외된 대형주 투자입니다. 실적 부진이나 업종에 따라서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의약산업에 열풍이 불자 시장의 유동성이 모두 이쪽으로 치우쳐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상대적 낮은 가격의 대형주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실적이 쇼크가 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벤자민은 이런 기업의 주식을 사면 수익을 볼 확률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대형주는 자본과 인재가 풍부하므로 역경을 이겨내고 실적을 회복하기가 쉽고, 이렇게 실적이 회복되면 시장이 신속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소외된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특수상황 종목 매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상황이란 사업 다각화를 노리는 대기업의 경영진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은 사업 다각화를 노릴 때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편이 되게 유리합니다. 이때 기존 기업의 주주들 다수가 인수를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고, 이때 수익 기회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또는 복잡한 소송에 휘말린 종목도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게 3M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3M은 퇴역 군인들의 귀마개 이슈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로 인해서 배당률이 역사적으로 높은 지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3M은 현재 이 소송에서 졌을 때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를 분할하여 군인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를 따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 지식이 있는 법률 관련 업계의 종사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 법률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듯이 특수 상황에 놓인 기업은 전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벤자민의 추천 기법은 소외된 대형주와 염가 종목 매수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대형주와 염가 종목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목표는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이 저렴한 가격에 사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이 책에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사셔야 합니다. 만약 지키기 어려우실 것 같으면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읽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으면 매수를 하려다가도 이거 저렴한 거 맞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렴한 주식을 매수해라. 구독자님들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있는 주식을 찾아내어 성공적인 투자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 책에는 정말 보석 같은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책도 읽으실 만한 주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에 대한 영상을 앞으로도 업로드 할 테니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